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함께합니다. 참여 주님. 오늘은 연중제 12주일이면서 또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였던, 지금은 예멘이 쪼개져서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긴장 상태에 있었던 우리 남북한, 하지만 교황님의 말씀처럼 한 언어를 쓰고 같은 어머니를 가진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제 그만 싸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까지 휴전도 못하고 있죠. 정전 상태입니다. 서로 두드러 패다가 한숨 쉬고 다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전전 상태가 70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화해하고 좀 대화를 하는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자라고, 또 우리 신자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론 그쪽에서 우리들에게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형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적대적인 마음을 풀고 서로 조금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기도하는 날이 오늘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또 하필 또 오늘이 6.25 본래 그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6.25를 겪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42년생이시니까 6.25를 어렸을 때라도 겪으셨던 분들이고, 아직도 6.25라고 하는 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상 가족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지니고 살아있는 역사로서, 상처로서 버젓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또 같은 민족끼리 싸웠던 그런 전쟁의 역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을 반만년, 5천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죽일 듯이 싸운 역사는 없었죠. 물론 삼국시대 때도 국경이 나눠져서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도 뭐 기록을 보면 불국사를 짓는데 백제 예술가가 가서 탑을 짓고, 백제 무왕이 넘어가서 신라 공주를 꼬셔오잖아요. 자유스럽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나라끼리, 민족끼리 그렇게 서로 교류까지 막는 그런 적대적인 역사는 없었는데, 그런 적대적인 역사를 벌써 70년째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민족으로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도 점점 더 시간은 지나면서 더 젊은 세대 역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는 아예 다른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북한 민족들을 대하고 있는, 북한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것,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의 모드를 조성해서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왕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들은 살면서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듣죠.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어떤 큰 사건을 겪었을 때 그게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그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나라 민족처럼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은 민족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일제 치하라는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가 안 됐죠. 6.25 전쟁이라는 트라우마도 치유가 안 됐고, 심지어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은 5.18이라는 트라우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세월호도 있었고 이태원도 있었고 계속해서 많은 트라우마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6.25 전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보를 제가 이제 뭐 실을 게 없어서 실었는데,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들이 가진 트라우마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을 사회심리학자들은 보통 4가지 정도 또는 5가지, 가족주의까지 해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안 겪었지만 겪었던 세대들도 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민족들이 첫 번째로 갖게 된 증상은 현실주의입니다. 우리 민족들은 샤머니즘으로 인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강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주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가지 않아요. 눈앞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약속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던 그 상처를 지닌 사람에게는 눈에 쥐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있어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면 그것을 선뜻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극단적인 현실주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우리 특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보여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요. 이게 저승원 갈 때 가더라도 이승에서 뭐 해야 돼요? 먹고 여기서 뭔가를 해결을 봐야 돼요. 그 극단적인 현실주의를 가지게 되는데, 이 현실주의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느냐라고 한다면 오른쪽에는 배금주의를 낳죠. 현실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의 척도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은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고 이걸 쥐는 순간 내 가치가 눈에 보이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 현실주의에 의한 결과로 우리 민족들은 극단적인 배금주의를 두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것들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로부터 드러나는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속담을 보면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제가 이걸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속담을 봤어요. 뭐 봤냐면 돈이면 처녀 귀신 불알도 산대요.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가 극단적인 배금주의를 하면서 우리 민족들이 왜 그렇게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거느냐. 원래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돈 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라든가 사회층 분위기는 돈을 조금 천시하는 분위기였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던 6.25 전쟁을 겪으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현실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러면서 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결과주의예요. 똑같아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연을 동원하든 지연을 동원하든 혈연을 동원하든 뭐가 됐든 뭐만 있으면 돼요? 결과만 나오면 돼요. 뭐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정주영 회장도 뭐 있을 때 겨울에 잔디가 다 죽었는데 뭐 심었다겠어요? 보리를 심어가지고 잔디 인척해가지고 뭐예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뭐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왜? 현실주의가 낳은 그 원인이죠. 그런데 이 결과를 낳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속도주의죠. 이 결과를 100년 뒤에 본대. 장담할 수 있어요?
전쟁을 겪은 사람한테는 100년 뒤란 말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내 손에 쥐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뭐? 빨리빨리. 결과를 빨리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6.25 전쟁 이후로 우리 민족들이 가지게 된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로 인한 증상이죠. 근데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밑에 있는 것처럼 뭐 했어요?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쟁을 겪은 한 나라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에 들어간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 돈, 결과, 그리고 속도, 빨리빨리 하다 그렇게 죽자 살자 살아가지고 지금의 초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긍정적인 면이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근데 여기에는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것처럼 잘 살아보세 있죠. 옛날에도 우리들이 잘 살아보세나 그랬잖아요. 뭐가 잘 사는지는 잘 몰라. 근데 우리들에게 세뇌된 건 뭐예요? 부자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죽자 사자 빨리빨리 살았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부를 선진국이 되었어요. 근데 아뿔싸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인생도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100m 달리기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다 이거야. 나라도 마라톤이더라 이거야. 죽자 사자 열심히 빨리빨리 살아가지고 쫙 끝내면 돈만 많이 벌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결승선에 딱 들어왔는데 이 결승선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길에 달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달리는 선수는 이제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지쳐버려. 여기가 끝일 줄 알았어. 잘 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갈아 넣었죠. 갈아 넣어서 여기를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게 결승선이 아니네. 앞으로 한참 더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을 피로사회라고 부른 것처럼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지쳐버렸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쳐버렸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기성세대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자기가 직접 고속도로도 깔아봤고 자기가 직접 철도도 놔봤고 자기가 공항도 다 지어봤고 자기 손으로 다 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봤던 것들이 해봤어? 이거잖아요. 모토가. 근데 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해 그걸? 아니 나도 했다니까? 너도 해봐.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잘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른도 지쳤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걸 자꾸 강요를 듣다 보니까 너 공부 많이 시키면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공 신화에 주눅이 들다 보니까 아이들 역시도 지쳐버렸죠. 그래서 피로사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마치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압력밥솥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자 사자 불을 뗐어요. 하고 이 남한은 압력밥솥처럼 완전히 압력이 꽉 찼어요. 근데 오른쪽에 주보 오른쪽에 보면 사진 있죠. 시꺼먼 사진. 뭔 사진 같아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밤 사진이에요. 우리나라는 구분되죠? 제일 밝은 데가 서울이에요. 위에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섬이냐? 우리가 외국을 나가려면 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밖을 나가야 돼요. 마치 섬하고 똑같아요. 마치 압력밥솥처럼 밑에서는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장을 이뤘던 세대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성공 신화를 너희들도 이루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불을 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라우마 역시도 계속해서 유전돼요. 세상 천지에 70년 동안 전쟁 준비만 주구장창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정전 상태라서 아직도 민방위는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언제 전쟁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스트레스를 우리 민족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전쟁 준비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포탄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밑에서는 불을 떼고 있고 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뚜껑을 딱 막아놨어요. 이 압력밥솥이 계속 지금처럼 불을 떼면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폭발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이 압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죠? 위에를 느슨하게 뚜껑을 열어야 돼요. 북한을 철도가 되었던 대화를 통해서 왕래가 돼서 그 길을 뚫어야 돼요. 그 길을 뚫고 대화가 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하여튼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그렇게 해서 숨통이 트이면 기성세대가 살아요? 청년들이 살아요? 청년들이 살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이 보여요. 지금 보세요. 이 좁은 압력밥솥에서 우리 청년들은 오직 살 길은 스카이밖에 없어요. 서울대를 안 나오면 이 압력밥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잡대라고 부르죠.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교. 지잡대 나와가지고는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라고 해버리는 이 사회를 살고 있어요. 오직 목표는 이번에 서울대 입학한 사람들의 신입생의 40%인가가 재수한대요. 왜? 서울대 의대로 가기 위해서. 서울대에 입학을 해놓고도 이 서울대 과를 나와서는 이 압력밥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압력밥솥에서 살아남으면 이제는 서울대 중에서도 무슨 과를 나와야 된다? 의대를 나와야 된다. 이 압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이 서울대만 나온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돼요. 대륙이 열려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숨통도 트이고 자유스럽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민족과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당장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른 이야기고 우리 젊은 세대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압력밥솥 안에서 삶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해서 이 압력을 서서히 풀어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더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거기를 죽여야 된다. 대화 K는 무슨 때려 죽이자 공산당 하고만 있고 밑에서는 계속 너는 서울대를 나와야만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민족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이 없고 5,000년 동안 70년 분리되어 있었어요. 70년. 그러니까 좀 대화를 해서 교류를 하고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평화의 모드. 그래서 전쟁 준비만 70년째 하고 있는 그 역사를 좀 끊고 이제 전쟁 준비 안 해도 되고 언제 전쟁이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스트레스, 무언의 공포에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야 70년째 전쟁 준비만 하고 민방위 훈련하고 한 것이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80년째, 90년째 전쟁 준비를 계속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신자만이라도 무슨 태극기 부대니 뭐니 해가지고 북한하고 무슨 싸워야 되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하고 화해하고 또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